영화사가 아니고 이 강의의 제목이 영화의 사입니다. 혹시 제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지 혹시나 일반적인 영화사와는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영화의 사라는 이 제목을 달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영화사 하면 근데 이런 질문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앉아있고 막 원래 대학 강의할 땐 그래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가는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이제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영화 보러 가. 오늘날 사람들이 그럼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그래 영화 보러 가니? 그러고 돌아서겠지만 오늘날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무엇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영화를 보러 간다면 여기에 얘기 하나를 덧붙이면 1895년 12월 28일 리미에르 형제가 대중한테 유료 영사를 한 것을 이제 영화의 기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19세기 말에 영화가 발명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실 그 19세기 말 초에는 20세기 초까지도 아까 같이 이제 너 어디 가니? 그럼 나 영화 보러 가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사실은 영화라는 걸 접하고 보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거고, 만약에 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영화 보러 가. 그래 그거 보러 가니? 라고 했을 때 그거가 지시하는 게 오늘날하고 그 당시 사람들하고는 엄격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화사란 이름 하에 그 다른 점들을 이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가 이해하는 영화의 개념에서 영화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사를 한번 펼쳐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영화사들 많잖아요. 저는 그게 절대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쯤 되면 영화가 100년사쯤 흘렀으면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쯤 지났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어 오던 영화사와는 다르게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세기 말에 영화가 탄생했고 그 당시에 영화라는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라는 개념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역사의 줄기 안에 넣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역사의 줄기 안에 넣는다는 일은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개념에 의해서 지난 시간 속에 파묻혀 있는 사실들을 끄집어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의 개념에 의해서 늘어놓고 해석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 학문의 역사에서 공식이란 얼마나 이게 유용한 말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지만 대충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선에서 공식이란 말들도 사용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 중에는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개념들이 우리 강의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라는 구분이요. 세상에 그 구분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압니다. 그 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술영화는 뭐를 지칭하는 거고 상업영화는 뭐를 지칭하는 거야. 알지만
만약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지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걸 늘어놓자고 보자면 전혀 구분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용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충 아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교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사용해 보자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19세기에 영화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무시하고 19세기에 나타난 발명품으로서의 영화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무시하고 오늘날 쓰여진 영화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화라는 개념에 의해서 과거의 사실들을 정리한 겁니다. 아까 공식적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역사가들이 써놓은 거에 의하면 예컨대 공식적으로 미학은 18세기에 나온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학사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관심 있으셔서 한번 펼쳐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근데 미학사 책을 펼쳐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컨대 그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중세까지 미학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책은 미학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미학의 역사죠. 미학의 역사라는 이름에서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꼭 영화사뿐이 아니고 모든 역사를 이해할 때. 즉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18세기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의 학문 영역이라고 생각해놓은 미학이라는 개념 하에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얘기해놓은 담론 중에 그 개념에 들만한 사실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학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학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미학사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미학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써놓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미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라는 영역을 놓고 보자면 하나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라는 개념에 의거해서는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는 건 맞지만 순전히 미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플라톤 시대의 미를 뭐라고 봤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미를 뭐라고 봤을까, 중세의 미를 뭐라고 봤을까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본다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질 수 없는 면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영화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나 영화 보러 가. 그래, 그거 보러 가니?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좀 넓게 잡아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는 영화는 우리가 극영화라고 부르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고 사실에 가까운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라고 부르고. 그럼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답이 틀린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러 가가 반드시 이야기를 보러 가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이란 말로 좀 확대시켜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여하간에 오늘날 영화는 내용이 있는 무엇입니다. 오늘날의 영화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가서 내용을 보러 가는 거지 영화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내용을 보러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 그렇다면 19세기 말로 우리 상상력을 옮겨가 봅시다. 역사를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예컨대 저는 대학에서 철학 강의하는데 예컨대 아까 저 보니까 아주 좋은 강의가 있더라고요. 푸코를 읽는다? 제목이 그렇죠? 푸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제가 늘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950년대에 시작된 푸코의 철학적 담론들을
오늘날 입장에서만 이해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1950년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어떤 입장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됐을 때 그 개념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시작됐을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러 가. 그래, 그거 보러 가니? 19세기 말 사람들, 아니면 20세기 초 1905년, 6년, 7년 사람들한테 그거 보러 가 했을 때 조금 아까 했던 말이 얼마나 통용이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건 뭐였을까요? 나 이 이야기를 보러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용이 영화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보러 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사를 생각할 때, 이건 영화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보통 통상의 학문에서 역사 과목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죠. 역사는 있어야 될 건 분명하지만 학부 때 잠깐 지나가는 것, 어쩔 수 없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곧 이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말 사람들한테 그럼 영화는 뭐였을까?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는 사실 오늘날 영화사에 써 있는 내용들 안에서 오늘날 영화사에 거의 비슷합니다. 영화사는 이상하게. 그것도 사람들이 저는 신기했어요. 의문을 안 갖는다는 것. 영화사 책을 펼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고, 여기는 그 통상,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화사에 써 있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 없이 읽으니까 영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그러한 의문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죠. 물론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영화사였는데 대개 1980년대 정도까지 끊는다고 치고 그렇게 된 영화사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일부 강의는 사실 1930년대 초반에 멈춥니다. 그 이유는 안 다룹니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따금 얘기는 하는데, 그것부터 한번, 자꾸 질문만 많은데 오늘은 질문 많을 거예요.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왜 1930년대로 제가 끊었을까요? 영화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놓고 1930년쯤으로, 딱 어느 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그쯤에서 일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시대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기에 왜 그때로 끊었을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됩니다. 아무 말이나. 편집되잖아요. 아무 말.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잡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를, 소리의 출연인데 이 당연한 거를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특별한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특별한 게 있다면 아무도 그 소리의 출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크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또 다른 강의를 해서 다른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별 차이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영화사를 놓고 보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 아까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한 것부터 다시 들어가서 이 일반적인 영화사 책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첫 번째, 어디 영화책을 펼치건, 영화사 책을 펼치건, 영화사 강의를 듣건 저한테 흥미로웠던 게 제가 실제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을 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문을 품었다가 오늘날 저를 만든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사장돼 버리고만. 예컨대 사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영화의 사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영화가 과연 사조사인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사 책을 펼쳐봅시다. 유럽은 사조사인 것처럼 써 있습니다. 북구 영화까지 이제 북구 영화쯤 돼서 영화 얘기들이 써지고 그 다음부터 표현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또 뭐 있죠? 시적 리얼리즘, 그 다음에 네오리얼리즘, 그리고 누벨바그 이렇게 넘어갑니다. 누벨바그만 제외한다면 무슨 이즘으로 돼 있어서 사조회라는 개념에 의해서 묶어놓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사조획이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날 우리한테 아까 그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비슷합니다. 상업영화, 예술영화 이런 사용과 유럽영화, 미국영화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충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잘못된 거지만 또 대충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들어맞는 면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사는 사조가 아닙니다. 미국 영화사는 실제 영화사 책을 펼쳐도 대부분들 무슨 이즘에 의해서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1920년대 헐리우드 영화, 1930년대 헐리우드 영화, 40년대 헐리우드 영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졌던 의문처럼 여러분들도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유럽은 왜 사조사가 써 있고, 유럽은 왜 무슨 이즘으로 구분이 돼 있고, 미국은 왜 이렇게 연대로 구분해서 어느 감독이 무슨 영화를 만들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이 써 있을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들 비슷합니다. 잭시 앨리스가 낸 영화사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낸 영화사 책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현주의 영화는 무엇이고 인상주의 영화는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20년대 헐리우드 영화, 30년대 중요한 감독들, 헐리우드를 여러 가지 그 감독들, 존 포드니, 히치코크니 이런 30, 40년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먼저 해결해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왜 표현주의라고 불렀지? 왜 여기는 사조로 묶었지? 왜 여기는 사조가 없을까? 여기 아주 커다란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나아가 보면 표현주의, 인상주의, 시적 리얼리즘, 그리고 네오리얼리즘까지 누벨바그는 뭐 무슨 이즘은 아니니까 떼놓고 이즘으로 써있는 그 영화사 책의 코너를 펼쳐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론에서 혹은 비평의 세계에서 작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많을수록 이런 경우는 더 많으니까. 작가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한 대단히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그 뛰어난 작품들을 만든 감독들이 거기 써 있는데, 그 영화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영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러 가고 일반적으로 영화를 좋아한다는 보통의 관객들한테는 보기 힘든 작품입니다. 큰 흥미도 없고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고, 반면에 헐리우드의 20년대, 30년대, 40년대 영화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표현에서 오늘날보다 좀 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허구, 일반적인 서사,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의 영화라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럽에는 그런 영화만 있었을까요? 유럽에는 그런 영화만 있었어요. 유럽은 작가 영화만, 대단히 뛰어나게 주제의 의미를 포착한 영화들만 있었을까요? 그 영화들이 대세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실제로 11년을 살았는데 그 영화들은 대세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고다르를 전공했는데 고다르는 대세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관객들한테는. 고다르 첫 영화가 나옵니다. 저야 좋아하니까 가서 보죠. 관객이 한 대여섯 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대여섯 명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수정하겠지만. 근데 과거에도 그게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만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언제나 심각한 것만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런 영화만 있겠어요? 대세는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듯이 대세는 우리가 통상 상업영화라고 부르는 그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주의, 인상주의, 시적 리얼리즘, 네오리얼리즘 이런 영화들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호응을 받고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보러 가고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들은. 히트친 영화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사란, 유럽의 영화사란 그것들로 기록이 돼야지. 더 많은 영향력을 준 영화들로. 그런데 왜 딴 게 써 있을까요? 그런데 왜?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공원학원인데 박사과정 강의를 하든 대학원 강의를 하든 영화를 굉장히 전공하겠다고 공부하는 분들도 이상하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그런데 이 사실의 이해에 영화 이론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영화사가 그렇게 써진 이유에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난해하고 골치 아파 보이는 영화 이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더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문제지만 이 질문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영화사에 써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1895년 12월 28일 루이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틀었고 프랑스의 이제 그랑 카페라고 하는 곳의 지하 인디안 살롱에서 영화를 틀었고 그게 이제 영화의 발명된 날짜로 보통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사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다가 되려면 그럼 딴 게 있다가 돼야 되는데 딴 건 없거든요. 생각해볼 여지만 있는 겁니다. 생각해볼 여지만. 또 하나 영화사 책을 펼치면 흥미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디슨은 사실 기계 수준에서 보자면 루미에르보다 몇 년을 앞서 있었습니다. 키네토스코프라는 것을 먼저 발명하고 키네토그래프를 먼저 발명하고 그 다음에 1894년쯤에 키네토스코프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 때문에 영화사가 리미에르의 손을 들어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공식과 비공식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어쨌든 키네토스코프도 유료 상영이었습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단지 이런 기계 안을 들여다보면서 쳐다보는 것이었을 뿐이지 대중들이 이 바깥에 줄 서 있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영해줘. 상영 방식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럼? 오늘날처럼 이런 식으로 영화를 상영한 반면에 에디슨은 그렇게 기계만을 들여다보게 해놨다는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에디슨이 떨려놨을까요? 의문입니다. 사실 마땅히 가져봐야 될 의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895년 12월 28일 리미에르가 내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영화가 아니니까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리미에르는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계의 탄생을 발표한 겁니다. 그 기계가 보여준 게 시네마토그래피입니다. 이 문제도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보자면 에디슨도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계가 할 만한 일은 다 하고 있는 기계를 이미 먼저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상영까지 했고. 왜 그런데 에디슨은 역사에서 리미에르한테 자리를 뺏겨야 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